감히 대한민국을 무시하다니. I cannot 대단한 민족을 believe 무시한 this 대가를 news. 보여드리죠.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 한 나라의 저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 오늘 이야기는 그런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결국 감탄하게 된 어떤 여정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출신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1972년 가을, 37의 나이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죠. 미 국방부 소속 군사고문단 자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록히드 마틴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무기 기술자였어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과 소화기 설계가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베트남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한국 주둔 미군도 슬슬 철수 수순에 들어갈 거란 소문이 파다했어요. 워싱턴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닉슨 독트린 이후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방어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불안에 떨고 있었죠. 거리 곳곳엔 반공 포스터가 나붙었고 사람들 표정은 어딘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나라를 우습게 봤어요. 인천공항도 없던 시절, 김포공항은 초라했고 시내로 가는 길은 비포장이 태반이었습니다. 군수창고에 도착했을 땐 더 기가 막혔죠. 녹슨 에밀 소총, 2차 대전 때 쓰던 낡은 박격포, 기름때 낀 트럭들 뿐이었어요. 동료 고문관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여긴 미군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 솔직히 왜 우리 세금으로 여길 지켜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가 스스로를 지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당시 한국군의 기술 수준은 형편없었어요.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 줄 모르는 나라가 무슨 자주국방을 하겠습니까? 제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미군 무기 운용 교육과 기술 자문이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한국 장교 몇몇은 저를 볼 때마다 뭔가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듯한 애타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는 그냥 직업인이었을 뿐이에요. 임무 수행하고 월급 받고 본국 복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 사람들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첫 브리핑 자리에서 한국군 대령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도 언젠가 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요, 10년은 걸릴 겁니다. 사실 속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무슨 수로 무기를 만듭니까?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 나라는 미군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것이다. 그들의 불안은 정당하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주국방 같은 건 꿈일 뿐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 오만했던 거죠. 제가 뭘 안다고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요. 그게 제가 본 첫인상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암호 전문이 날아왔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한국 측의 자주국방 계획에 협조하지 말 것. 기술 정보 공유는 최소화하고 그들이 독자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사전에 보고할 것. 미 국방부와 방산업체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스스로 만들면 미국산 무기 수출이 줄어들 테니까요. 저는 그냥 명령을 따랐어요. 한국 측 기술자들이 총기 설계도를 요청하면 일부러 늦게 건네줬습니다. 중요한 부품 사양은 빼먹고 전달했죠.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챘어도 항의할 처지가 아니었던 거겠죠. 어느 날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에 갔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건물이었어요. 젊은 공학자 몇몇이 칠판 가득 수식을 적어가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물었어요. 앤더슨 박사님, 이 강선 각도 계산이 맞는 건가요? 저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었죠. 이 사람들이 뭘 안다고 총을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 고문관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너도 들었지? 청와대에서 자주국방 어쩌고 하는 거. 우리 본부는 완전히 열받아 있어. 한국이 감히 독자 노선을 타려 한다는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차피 실패할 텐데 뭐. 그때만 해도 저는 빌런의 도구였습니다. 제 역할은 한국의 꿈을 방해하는 거였죠.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월급쟁이 기술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이었어요. 그들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연구소 불이 꺼지지 않았고 새벽이면 또 출근했죠. 뭐가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 걸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연구소 앞을 지나는데 한 젊은 기술자가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남의 나라 일에 감정이입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 기술자의 눈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실험 실패 때문일까요? 아니면 조국의 미래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베개를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일 뿐이야. 감정 섞지 말자고요. 다음 날 본국에서 또 전문이 왔습니다. 한국 측 무기 개발 진척 상황 보고 요망. 저는 짧게 타이핑했어요. 진척 없음. 기술 수준 미달. 독자 개발 불가능 판단됨. 그게 제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1973년 1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저는 미군 고문단 사무실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봤죠. 통역관이 속삭였어요. 대통령이 자주국방 선언을 한답니다. 화면 속 박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 것입니다. 사무실이 술렁였어요. 미군 장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야?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주제에. 저도 속으로 코웃음 쳤죠. 며칠 뒤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난처했어요. 본국 명령은 협조 최소화였으니까요. 제가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소장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은 부족하지만 의지만큼은 확실합니다. 박사님이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싶었죠. 그날 밤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관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넌 거기서 관찰자 역할만 하면 돼. 절대 깊이 개입하지 마. 그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둬.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어요. 실험실에선 소총 시제품 테스트가 한창이었습니다. 젊은 기술자 몇몇이 긴장한 표정으로 총을 거치대에 고정했어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꽝! 총이 폭발했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한 기술자가 폭발한 총에 잔해를 주워들었어요. 강도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놀이쇠 두께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칠판 앞으로 달려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 사람들 대체 뭐지? 보통 이 정도 실패면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저는 슬그머니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백미러로 연구소 건물이 보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저러는 걸까요? 돈 때문은 아닐 겁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두 번째 실험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 동안 연속으로 6번 실패했습니다. 총신이 휘어지거나 놀이새가 파손되거나 탄피가 걸리거나 했죠. 미군 고문단은 노골적으로 조롱했어요. 봐라, 내가 뭘 했어. 한국인들은 총 만들 능력이 없다니까. 저도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구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연구소 복도에서 한 기술자와 마주쳤어요. 그는 눈이 충혈돼 있었고 수염도 며칠째 안 깎은 듯 했습니다. 박사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죠. 빨리 말씀하세요. 그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 응력 계산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슬쩍 보고 말했어요. 재질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강철로는 안 돼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재질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세상 어려울 겁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겠네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철을요? 그건 또 다른 기술입니다. 그가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어차피 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씩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동료 고문관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어요. 마이클, 한국 애들 불쌍하지 않아? 헛수고만 하고 있잖아. 저는 잔을 비우며 대답했습니다. 불쌍하긴요.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또 다른 이가 거들었죠. 청와대가 미쳤어. 국민 세금으로 저런 뻘짓을 시키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으론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말 저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또 연구소에 갔습니다. 복도에 대자보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은 조국을 위한 싸움이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무 감상적이지 않나 싶었죠. 그런데 실험실 안을 들여다보니 모두가 악착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기술자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옆에 있던 선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울지 마.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야.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뭔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야간 실험이 예정됐어요. 저는 참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뭐 하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사님, 이번엔 다를 겁니다. 꼭 와주십시오. 저는 마지못해 차를 몰았습니다. 밤 9시 실험장에 도착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조명등 아래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새로 만든 소총 시제품이 거치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어요. 이번엔 강철 배합을 바꿨습니다. 놀이쇠 설계도 개선했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셋, 둘, 하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어요. 탄환이 표적을 맞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됐다. 성공이다. 기술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한 청년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해냈네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해냈습니다. 연구소장이 다가왔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했죠. 제가 뭘 했다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함께 있어 주셨잖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방해만 했거든요. 정보도 제대로 안 줬고 비웃기만 했죠. 그런데도 저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남의 나라 일에 제가 우는 걸까요? 다음 날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측 소총 개발 성공. 이 한 줄을 타이핑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더 이상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는 걸요. 일주일 뒤 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무슨 일이야? 그쪽 상황이 심각한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이 생각보다 유능합니다. 상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유능하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계속 감시하고 보고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제 방해는 안 하겠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구소는 이제 소총뿐 아니라 기관총 개발에 착수했어요. 저는 점점 더 자주 연구소를 찾게 됐습니다. 처음엔 의무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느새 제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도면을 펼쳐놓고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박사님, 이 반동 제어 장치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칠판에 설계도를 그려가며 설명했죠. 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뿌듯함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기관총 시제품 테스트가 있었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자 탓탓탓 연속 사격이 시작됐어요. 10발, 20발, 30발. 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발을 모두 발사한 뒤에야 멈췄죠. 완벽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박수를 쳤어요. 대단합니다. 그 순간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군 고문관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한 장교가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건 진심에서 나온 박수였으니까요. 연구소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그날 밤 축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소박한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습니다. 텁텁하고 시큼했지만 묘하게 정겨웠죠. 한 기술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우리를 무시하셨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믿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박사님은 동료입니다. 저는 잔을 들었어요. 영광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무슨 짓이야? 내가 한국 애들 박수 쳐줬다며? 어느 편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술자 편입니다. 좋은 기술은 인정해야죠. 상관이 소리쳤어요. 정신 차려. 넌 미국 사람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그들의 기술은 인정할 만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국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1974년 여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탱크와 함정 개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이건 소화기와는 차원이 다른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죠. 국무부까지 나섰습니다. 한국의 중무장 계획을 저지하라. 제게도 최후 통첩이 날아왔어요. 즉시 협력을 중단하고 귀국하라. 이는 명령이다. 저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연구소 건물이 보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 사람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겁니다. 조국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로 갔어요. 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계속 여기 남겠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본국 명령은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군사고문단이 아닙니다. 개인 자격으로 남겠습니다. 연구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직함 없이요. 미 대사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무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앤더슨, 당신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오점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저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관이 비웃었어요. 올바른 일? 미국을 배신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나라가 자립하도록 돕는 것뿐이에요. 이게 진정한 동맹 아닙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미국 방산업체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어요. 앤더슨 박사, 우리가 제안을 하나 하죠.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면 연봉을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표정을 굳혔어요. 그럼 협박으로 가겠습니다. 당신 경력은 끝입니다. 미국 어디서도 일자리를 못 구할 겁니다. 저는 웃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니까요. 그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구소 마당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저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순수한 열정, 조국을 향한 사랑. 그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에 썼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다. 나는 이 싸움에 함께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었어요. 89의 나이에도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방산 수출 계약식에 초청받았거든요. 귀빈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K2 전차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연설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합니다. 이 계약은 우리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50년 전 그 초라한 군수창고가 떠올랐습니다. 녹슨 총, 낡은 트럭, 절망적인 현실. 그때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가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감격스러워서요. 계약식이 끝난 뒤 리셉션이 열렸어요. 한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제 할아버지가 박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1970년대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셨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성함이? 그가 대답했어요. 김태수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수, 그 젊은 기술자. 총이 폭발했을 때 울던 청년. 밤새 도면과 씨름하던 그 사람. 태수가 할아버지가 됐다니. 젊은이가 웃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박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함께 싸워준 미국 친구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태수, 미안해요. 작별 인사도 못했네요. 저녁 무렵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 시내가 보였어요.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1972년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 쓴 일기였죠. 이 나라는 미군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것이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 옆에 썼어요. 내가 틀렸다. 이 나라는 누구보다 강했다.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네, 한국으로요. 저는 1980년에 한국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제 집은 이제 여기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50년 전 김포공항의 초라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첨단 시설, 세계 최고의 공항이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때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가 배우려는 나라가 됐구나. 집에 도착해 서재로 갔어요.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3년 봄, 첫 소총 발사 성공 기념 사진이었어요. 젊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찍은 거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곤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은 없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